마을의 끝자락, 버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오래된 도로의 곁에는 한때 번화했던 상점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벽돌 외벽의 페인트는 떨어져 나가 얼룩처럼 매달려 있었고, 유리창에는 손때 묻은 광고문이 빛바랜 채 붙어 있었다. 그 사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골목의 모퉁이에 사각형의 유리박스가 서 있었다. 내 모서리의 금속 프레임은 산화되어 얼룩이 졌고, 유리는 미세한 균열들을 거미줄처럼 품고 있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람과 먼지, 그리고 부서진 조명, 그리고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진 낡은 공중전화기 한 대뿐이었다. 표면의 민트색 페인트는 손바닥 크기씩 벗겨져 철이 드러나 있었고, 버튼은 숫자 일부가 지워져 어떤 것이 3이고 어떤 것이 8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동전 투입구는 납땜 흔적과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수화기 케이스는 오래전 부서진 모서리가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화가 죽은 전화라고 불렀다. 교체도 수리도 철거도 되지 못한 채 그냥 그곳에 남겨진 도시가 남긴 작은 잔여물. 낮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폐기물일 뿐이었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이 전화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자정 무렵 그 죽은 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새벽 배달 일을 하던 젊은 가장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도로에 빗물이 길게 고여 가로등을 흐릿한 황금빛으로 번지게 했고, 얇은 비옷 안으로 스며든 습기가 그의 동줄기를 덮었다. 그는 곡물을 싣고 창고로 향하던 길에 유리박스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딩딩딩. 청명하고 얇은 금소금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왔다. 마치 오래전 동전이 떨어질 때 울리던 그 특유의 기계적인 떨림이 살아난 듯 소리는 두세 번 울리고 멎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전기가 끊겼다는 공중전화에서, 케이블도 뽑혀 있다는 전화에서 왜 벨이 울리는 걸까? 그러나 그날 그는 수화기를 들지 못했다. 비는 굵어졌고 그에게는 새벽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뒤로도 귓속에 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났다. 마을의 빵집 주인이, 편의점 야간 알바가, 심지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할머니까지 각자의 이야기로 같은 고백을 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그 전화가 울렸어. 모두가 같은 소리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장난이라 했다. 누군가는 영혼이 남긴 신호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 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딩딩딩. 말끔하지 않으나 또렷했고 낡았지만 단단했다. 이상한 것은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골목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추는 듯 하다는 점이었다. 가로수의 잎사귀가 흔들리다 멈추고, 골목 건너 개가 왈할때다 갑자기 입을 다물고, 멀리서 들리던 오토바이 소음마저 얇은 막 뒤로 물러앉는 그 묘한 순간.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전화는 또렷하게 울렸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피했다. 아이들은 서로 내기를 했다. 자정에 누가 수화기 들어볼래? 하지만 막상 시간이 되면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밤의 골목은 길고 낡은 유리박스는 어둠 속에서 한층 더 낯설고 거대해 보였다. 간혹 술김에 용기를 낸 청년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몸을 굳혔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감각,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미끄러질 것 같은 현기증. 그들은 웃으며 돌아섰고 다음 날이면 누군가에게 떠들썩하게 자신의 용기를 과시했다. 실제로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였지만 공중전화는 낮의 햇빛 아래에서도 문득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따금 유리 안쪽에 낯선 손자국이 생겼다.
축축하게 김이 서린 듯한 자국이 마치 방금 전 누군가가 수화기를 잡았다 놓은 것처럼 남았다가 햇볕에 마르며 사라졌다. 전화기 본체에서는 미세한 산냄새 같은 금속의 향과 오래된 고무 케이블의 탁한 향취가 섞여 나왔다. 가장 묘한 것은 부스 천장의 작은 형광등이었다. 전기는 끊겼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밤은 그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깨어났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처럼, 거짓말처럼 몇 초간만. 그 빛이 꺼진 뒤엔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고 곧이어 벨소리가 울렸다. 마을의 노인 하나는 말했다. 저 전화 옛날엔 사람들이 줄 섰던 곳이야. 집에 전화 없던 시절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다 저기서 들었지.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벨소리엔 이야기가 붙어 울리는 순간 누군가에겐 구원이고 누군가에겐 절망이었어.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자정의 벨소리는 단순한 소리로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마지막 말.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골목을 돌아섰다. 듣고 싶은 사람은 들릴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더 정확히 들릴 거라는 듯이. 그러나 모두가 피하는 동안 한 사람은 그 소리 앞에서 멈추었다. 도시에서 돌아와 마을에 머물던 청년이었다. 낡은 유리박스 앞에 서서 그는 여러 밤을 보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엇이 건너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라 치기엔 너무 일정했고 유령이라 치기엔 너무 인간적이었다. 벨은 마치 지금과 그때를 연결하려는 듯한 집요함으로 울렸다. 한밤의 습기가 피부를 파고들고 먼 골목에서 냄새도 없이 안개가 미끄러져 올 때마다 그는 가느다란 벨의 떨림 속에서 어떤 숨소리를 상상했다. 그날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3. 벨은 30초 간격으로 울렸다. 3번 울리고 멈추고 다시 3번. 마치 누군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왜 하필 30초일까? 누구의 습관일까? 그는 노트에 적었다. 33의 정지 10초 다시 3회. 숫자들은 냉정했지만 그 사이사이엔 말이 들어있었다. 벨 대신 거기 있나요라는 문장을 들은 듯 했다. 청년은 낮에도 부스를 살폈다. 유리문 닫힌 틈에 낀 먼지, 문틀에 남은 긁힌 자국, 바닥 콘크리트 위 미세한 끌림의 흔적. 수화기 아래 가늘고 반짝이는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다. 투명한 놀이공원 표처럼 얇은 플라스틱.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너무 작은 파편이라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단번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아이의 장난감 혹은 투명한 비옷의 버튼. 그는 그 파편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유리박스 한쪽 벽에서 손톱만한 연필 낙서를 발견했다. 콩알처럼 작게 휘갈겨 쓰인 글자. 엄마 기다려. 낙서는 오래된 듯 희미했고 최근 누군가 다시 덧그은 듯 곳곳에 선이 선명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을 들이켰다. 그 낙서가 지금 여기 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동시에 솟았다. 밤이 되어 또다시 벨이 울릴 시간. 바람은 잦아들고 가로등의 빛은 유리박스 안에서 네모난 황금막으로 부서졌다. 청년은 이번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작은 유리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가벼운 쇳소리를 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무게는 예상보다 가벼웠고 고무 케이블은 팔목에 서늘하게 닿았다. 귀에 댄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확실한 공기의 흔들림이 들려왔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기엔 조금 더 젖어 있었고 빗방울이 멀리서 받아 적히는 소리와 비슷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목소리가 껴 있었다. 아주 작은,
아직 말이 다 자라지 않은 목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수화기 속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그 순간 벨소리는 멈추고 골목의 모든 소리들이 잠시 꺼진 듯 했다. 오직 수화기 너머의 숨만이 이어졌다. 그 숨은 마치 어떤 단어의 첫 음절을 찾고 있었다. 엄입술 사이에서 멈춘 반쪽짜리 소리가 흔들렸다. 청년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엄마 한 음절씩 깨진 유리 조각을 건너듯 불안정하게 놓인 소리. 그리고 곧바로 끊겼다. 딸깍. 유리박스의 공기는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수화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청년은 밤마다 그 자리에 섰다. 누군가는 그를 겁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무모하다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벨소리는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습관,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호흡이 거기에 묶여 있었다. 그는 낮 동안 오래된 신문을 뒤져봤다. 도서관에서, 기록실에서, 마을 온라인 게시판에서 10여 년 전 이 근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찾았다. 강가 범람 기사, 도로 붕괴, 실종 신고. 몇 줄짜리 짤막한 기사 하나가 그의 눈에 걸렸다. 초등학생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는 기사에는 사라진 어린아이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었다. 연락을 시도했다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공중전화에서. 그는 기사 끝에 흐릿한 사진을 더듬었다. 사진 구석, 어둡게 뭉개진 작은 사각형. 크기와 비율, 위치 낡은 유리박스와 닮아 있었다. 밤이 다시 왔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는 유리박스 안에서 수화기를 들고 기다렸다. 바람이 멎고 도로의 소음이 멀어지고 골목이 고요에 잠기는 그 가느다란 틈. 딩딩딩. 벨이 울리자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벨이 멎을 때까지 셌다. 3번 정지, 3번 정지. 그리고 4번째 사이클이 시작될 즈음 그는 수화기를 들고 숨을 골랐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전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때 아주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아이가 비닐 우산을 쥐고 뛰어오다가 숨을 고르는 듯한 그 소리. 그리고 낮게, 어둡게 잠긴 한 음절. 이번엔 그 뒤를 잇는 소리가 아주 조금 더 길었다. 마.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시 정적. 단어가 완성되려는 찰나에 끊기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급히 선을 뽑아버린 것 같은 허망함.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내가 누구든 난 들을게. 그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든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은 허공을 향했지만 곧장 전화선의 어딘가에 닿은 듯 묵직했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낮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중전화를 피해 돌아갔고 또 몇몇은 그 앞에 발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공동의 과거 같았다. 청년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이 전화에 시간을 걸어두었다. 누군가 이 벨소리의 날씨와 계절과 기억을 묶어두었다. 그는 수화기 아래 보관함을 열어보려 했다. 녹슨 힌지를 억지로 밀자 작은 틈이 열렸고 그 안에는 동전 대신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아주 느리게 눌러 쓴 흔적. 3번 울리면 받지 말고 4번째에 받아. 그때 연결돼. 그는 숨을 멈췄다. 어젯밤 그가 본능적으로 따라했던 행동.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누군가가 남긴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안내문.
글씨는 서툴렀고 글자 사이 간격은 불균일했다. 아이의 글씨였다. 혹은 아주 급한 손의 글씨. 종이의 뒷면에는 물 얼룩이 번져 일부는 지워져 있었다. 빗물일까 눈물일까. 밤은 또다시 오고 골목은 또다시 길어졌다. 청년은 네 번째 사이클에 맞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번엔 숨소리 뒤로 낯선 울림이 얹혔다. 웅웅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발자국. 웅덩이를 지나칠 때 고무신이 물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 너무 작아서 단어로 듣히지 않는 그 공백. 청년은 눈을 감았다. 괜찮아. 내 목소리 여기 있어. 그는 느꼈다. 이 전화는 죽은 전화가 아니라 멈춘 시간이 불러내는 자리였다. 어쩌면 누군가의 길 잃은 밤이 스스로 길을 찾아오길 바라는 자리. 그는 시간과 규칙과 숨 사이에 틈을 쥐고 다음을 기다렸다. 이 공중전화가 매일 자정 울리는 이유, 누가 네 번째 사이클에만 연결되는 이유, 왜 어떤 밤은 형광등이 잊은 듯 깜빡이는지,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끝내 다 발음되지 못하는지, 그 모든 질문의 끄트머리가 수화기 줄처럼 그의 손목에 감겼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내일 밤엔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벨소리가 울릴 때 그가 네 번째 사이클의 끝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말한다면 그 문장 하나가 어떤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직 모른 채로 그는 문턱에 서 있었다. 다음 배를 기다리며 버려진 공중전화에서 자정마다 울려 퍼지는 벨소리는 어느새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몇몇이 우연히 들었다는 증언 정도였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착각이나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다.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벨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리를 직접 확인하려 나서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실제로 수화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다. 가장 흔히 퍼진 이야기는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전 이 길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가 마지막으로 남기려던 말을 전하지 못해 여전히 전화선을 타고 이 세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도 끊기고 회선도 끊겼다는데 어떻게 전화가 울리겠어? 그건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결된 전화야.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소리를 저주로 여겼다. 그 전화벨을 받으면 수화기 너머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더라. 그럼 3일 안에 죽는 거지. 주로 술자리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떠도는 이야기였지만 듣는 이들은 괜히 등을 쓸어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인지 공중전화 부스는 자연스럽게 금기의 장소가 되었다. 밤이 되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낮에도 괜히 그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소문이 항상 무서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노인은 벨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귀신 소리가 아닐 게다. 그건 기다림의 소리야.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공중전화는 예전 마을에서 유일하게 장거리 통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소식을 전하려면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부모들은 비 오는 밤에도 눈이 오는 새벽에도 이 전화부스 앞에서 자식의 목소리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노인은 말했다. 자정마다 벨이 울리는 건 아직도 그 기다림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자식이 돌아오지 못했으니 전화는 멈출 수 없는 거지. 그의 말은 단순한 전설 같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젊은이들은 또 다른 해석을 덧붙였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꾸민 거야.
밤마다 몰래 와서 전선을 연결하고 전화를 울리게 하는 거지. 아마 장난을 치거나 무슨 이유로든 사람들을 겁주려는 거야.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정에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는 일은 없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장난이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소리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벨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울렸다. 빗물이 골목을 적실 때 낡은 유리박스 안에서는 마치 물방울이 전화기 속을 두드리는 듯 또렷한 금소금이 울렸다. 딩딩딩. 그리고 빗줄기에 묻힌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아마도 비 오는 날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그 기억이 깨어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면 비 오는 자정마다 들려오는 벨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서로 내기를 했다. 내가 자정의 수화기를 들어봐라.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직접 수화기를 들어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벨소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3번 울리고 잠시 멈추고 다시 3번 울렸다. 그 규칙적인 간격은 더욱 기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어떤 이는 그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군에 간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으로 전화를 걸던 그날을 반복하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얽히면서 벨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상상이 덧입혀진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문이 떠돌아도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결국 수화기를 들어 정체를 확인할 용기를 낸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맴돌며 전설만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때 한 청년은 달랐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리는 규칙적인 벨소리, 전기도 끊긴 전화기의 불가능한 작동,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만 오가는 전설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수화기 너머엔 분명 무언가가 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자정 골목의 유리박스 앞에 섰다.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저 친구 미쳤구나. 귀신 소리에 홀렸어. 하지만 청년은 개의치 않았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인 3번의 울림이 시작되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는 수화기에 손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피하던 그 장소,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청년은 홀로 서 있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멀찍이 돌아가던 시간, 그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벨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있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스 앞에 서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수화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단지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울렸다. 딩딩딩. 3번 울리고 잠시 멈추고 다시 3번. 그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번호를 누른 듯 확고한 의도를 담은 듯 울렸다. 청년은 매번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마다 뒷덜미가 서늘해지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 그는 노트와 만년필을 챙겨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부스 안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유리창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금속 프레임에서는 녹슨 냄새가 풍겼다. 수화기는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버튼 몇 개는 달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계속 누른 흔적 같았다. 청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정말 누군가 이 전화를 쓰고 있는 걸까? 자정이 되자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았다. 손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었고 귀에 대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바람이 멀리서 스치는 듯한 노이즈만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소음 속에 묻힌 작은 숨소리,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기척 같은 것. 청년은 숨을 멈췄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희미하고 불안정해 단어를 끝까지 잊지 못했다. 청년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울음을 참는 듯 떨리는 목소리. 엄마 마지막 음절이 흩어지며 끊겼다. 그리고 곧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딸깍 연결이 끊긴 듯한 공허한 소리만 남았다. 청년은 한동안 손에 수화기를 든 채 꼼짝도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비웃었다. 아이 목소리? 그건 내가 겁에 질려 헛것을 들은 거지. 귀신이 장난치는 소리야. 그러나 청년은 단호했다.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저편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럼에도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부스를 찾았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수화기를 들었고 매번 작은 신호들을 잡아냈다. 어떤 날은 흐릿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멀리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다. 마치 빗속에서 아이가 전화를 걸고 있는 듯 했다. 그 소리들은 매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 이 전화에 묶여 있다. 청년은 점점 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이 전화는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오래전에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남긴 흔적일 것이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신문 기사들을 뒤지며 이 마을과 관련된 사고 기록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10여 년 전의 기사에서 한 줄을 발견했다. 비 오는 날 초등학생 한 명 실종.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마을 공중전화 부스 근처. 청년의 손끝이 떨렸다. 실종 아동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기사 속 흐릿한 사진 구석에는 분명 지금의 낡은 전화 부스가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청년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자정마다 울리는 벨소리,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오래된 기사.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걸려고 했던 전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 밤이 되어 청년은 다시 붓으로 향했다. 벨소리가 울리자 이번에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괜찮아.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차가워. 아이의 목소리였다. 짧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차가워라는 단어였다. 청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결심했다. 이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진실을 밝혀내겠다. 청년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 단어를 잊을 수 없었다. 차가워. 단순한 착각이라 하기엔 너무 분명했고,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 절박하게 다가왔다. 그는 그 목소리가 살아있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남겨진 기억의 메아리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이 전화부스에 남아 매일 밤 되풀이되는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밝혀내야 했다. 청년은 낮 동안 다시 자료를 뒤졌다. 마을 도서관, 시청 기록 보관소, 오래된 신문을 뒤적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찾아냈다. 199X년 6월, 폭우로 하천 범람. 초등학생 김모군 귀가하던 길에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는 마을 공중전화 부스. 기사는 짧았지만 청년에게는 번개처럼 명확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리고 지금도 자정마다 울려 퍼지는 벨소리. 그 아이가 집으로 전화를 걸려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끝내 연결되지 못하고 그 순간이 여기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청년은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기 위해 노인들을 찾아다녔다. 한 노파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렸어. 길이 잠기고 사람들도 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누군가 그 아이를 봤다고 했어. 비에 흠뻑 젖은 채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걸.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아마 집에 전화하려 했던 게겠지. 하지만 전기가 끊겼잖아. 그 전날 큰 비에 전화선이 끊겨버렸다고. 그래서 아무리 수화기를 들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을 거야. 청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비 오는 밤 마지막 힘을 다해 집으로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전화선은 끊겨 있었다.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목소리, 건네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이 그대로 이곳에 남아 매일 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다시 붓으로 갔다. 이번에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 부스 구석구석을 살폈다. 낡은 벽에는 빗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유리 한쪽에는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엄마 기다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다. 오래전 아이가 젖은 손으로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글씨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살아있었다. 청년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말이 여기에 남아 울리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자정 벨소리가 울렸다. 청년은 네 번째 사이클에 맞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야. 나는 널 듣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그러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엄마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다시 끊겼다. 딸깍 연결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정적뿐이었다. 청년은 이제 알았다. 이 벨소리는 저주도 귀신의 장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닿지 못한 아이의 마지막 발걸음, 집으로 향하던 그 절박한 시도의 잔향이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또렷하게 울린 것이다. 그날의 기억이 빗물에 젖어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소리가 사실은 한 아이의 목소리라는 걸. 그 두려움 속에 감춰진 건 슬픔과 기다림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설과 괴담으로 이 벨소리를 기억해왔고
쉽게 깨트릴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청년은 악보처럼 빽빽한 노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다. 신문 기사에서 찾은 단서, 노파의 증언, 벽에 남은 글씨, 수화기 넘어 들린 목소리. 모든 조각을 모아 한 장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을 적었다. 자정마다 울리는 벨소리는 집으로 전화를 걸려던 아이의 마지막 신호였다. 그는 부스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조차 가려진 먹구름 사이에서 빗방울이 흩어졌다. 마치 그 아이가 다시 목소리를 전하려는 듯 공기 속에 촉촉한 울림이 맴돌았다. 청년은 눈을 감았다. 내일 나는 이 진실을 모두에게 전할 거야. 그리고 이 벨소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억으로 남도록 만들 거야. 청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자정마다 울리는 그 낡은 공중전화의 벨소리는 괴담도 귀신의 장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목소리의 흔적, 닿지 못한 한 통의 전화가 남긴 메아리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오직 청년뿐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아이가 매일 밤 되풀이하며 전하려던 목소리를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어야 했다. 청년은 며칠 동안 준비했다. 신문에서 찾은 오래된 기사, 노인들에게서 들은 증언, 부스벽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까지 모두 기록해 정리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이번 주 금요일 자정, 모두 공중전화 앞에 모여주세요. 그날 이 벨소리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과 불신이 여전히 컸다. 그러나 청년의 간절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몇몇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모이기로 했다.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 앞은 오래전 없었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텅 비어 있었을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유리박스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자정. 딩딩딩. 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3번 울리고 잠시 멈추고 다시 3번. 마치 누군가 집요하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청년이 수화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여보세요. 괜찮아. 내 목소리를 우리가 모두 듣고 있어.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정적이었다. 그러나 곧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떨리면서도 분명한 아이의 호흡이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누군가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청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널 듣고 있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말이 이어졌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청년은 온몸이 떨리며 그 말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고 그 목소리는 공중전화 부스 안을 넘어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아이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짧지만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안부였다. 그 말을 끝으로 수화기에서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정적이 흐르고 벨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공중전화는 다시 죽은 기계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지금 막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는 것을.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만 기억되던 벨소리가 사실은 아이가 남긴 마지막 안부였다는 사실은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아이의 이름을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괴담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가 그날 밤 진실로 바뀌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 후로 공중전화 부스에서 더 이상 벨소리가 울리지는 않았다. 매일 밤 되풀이되던 그 신호는 마침내 끝났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던 말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남아 있었다. 딩딩딩. 그 단순한 벨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다. 청년은 부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내 목소리를 들려줘서. 그리고 부스의 유리벽에 손을 얹었다. 마치 누군가 그 반대편에서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듯 따뜻한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몇 달 뒤 마을 사람들은 뜻을 모아 공중전화 부스를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곳을 작은 기념비로 남겼다. 유리 안에는 녹슨 전화기가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남긴 낙서 엄마 기다려라는 글귀가 복원되어 새겨졌다. 그 앞에는 언제나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였다.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은 부스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남긴 마지막 전화는 끊겼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질 위로였다.